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김석현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김치영 실장님과 권문혁 부장님, 이제 실무에서 이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시고, 그런 어떤 실무자들하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 거의 사용자의 입장인데요. 그 분야에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데이터 수장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해 보면서 그리고 보면서 느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발표를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발간된 그 IPCC AR6 보고서에 의하면 이 현재 상황을 이제 코드 레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금세기에 최고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서 자연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아주 발간된 사이언스에 발간 아주 중요한 논문이고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요. Stationarity is Dead라는 논문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소자원 관리의 기본 가정, 이 가정인 Stationarity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석과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강조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전환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기후 시스템에서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복원이 안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동토층의 융해 그리고 식물군,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 군계의 어떤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나지 않았던 식물이 난다든지 어떤 어종이 잡힌다든지 그런 어떤 바이오미 시프트 그리고 물순환, 탄소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순환계가 변하는 이런 점들이 여기 티핑 포인트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간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분포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공간적인 분포, 강우의 공간적인 분포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이렇게 온도가 오르게 되니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니 강우 강도가 시간에 대해서도 집중이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해서 집중이 된다라는 어떤 통찰을 얻은 논문도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분포, 공간 분포가 집중됨으로써 원래 텀두 유량의 30% 이상 증가한다. 그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대해서 저도 호주에서 와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GCM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대기 중의 수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PMP도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게 SSP1의 2.6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 10%, 중간값이 약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8.5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30%까지 PMP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대형 댐들이 주로 이게 해변가에 위치를 많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또 한정해서 그 증가량이 얼마가 되는지 다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본 결과 전체적인 어떤 증가폭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지오피지컬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 어스케이크, 쓰나미 같은 어떤 자연재해는 거의 증감 분포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수문 기상학적 어떤 재해, 수문과 기상학적 재해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증가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확실히 기후 위기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닥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수자원 데이터 역할은 당연히 수문학적 예측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필수 기후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강우부터 식생, 그러니까 토양, 수분, 유량, 증발산 이런 물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각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적절한 시공간 해상도에 의해서 획득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기후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WMO를 비롯한 이제 국제 기구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필수 기후 변수 줄여서 ECV라고 하는데요. 그 ECV의 정의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수 또는 지구 기후의 특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연결된 변수 그룹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성이나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얼마 잘 획득할 가능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이 되어서 현재 총 54개의 ECV가 선별이 되고 관측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대기 분야에 총 16개가 있는데요. 이게 강우 그리고 여기서 템퍼러처 이제 기상의 온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걸 포함해서 총 16개의 ECV가 있고, 그리고 랜드 분야에서는 여기서 그라운드 워터, 그리고 리버 디스차지, 그리고 소일 모이처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ECV가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부분에서는 시 서피스 템퍼러처 온도와 그리고 셀러니티 이제 염도 등을 포함해서 총 19개의 ECV, 그래서 총 54개의 ECV가 선별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ECV 중요 기후 변수를 잘 선별하고,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지상 관측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토양 수분, 그리고 여기선 강우, 여기서 플럭스네스 증반산량, 그리고 이건 유출량을 관측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4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관측소 대부분이 이렇게 선진국이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많은 지역이 이렇게 미계측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공 관측에 제한된 지상 관측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원격 탐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탐사는 물체와의 물리적 접촉 없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방사되는 밝기 온도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이게 기구 그리고 유무인 비행기에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해서 이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은 이제 나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nd Information System, 줄여서 EOS-DIS라고 하는 이 지구 관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지구 관측 시스템에는 약 80여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줄지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빈도의 제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위성 관측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토양 수분을 관측하기 위한 스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됐죠. 20년이 넘은 이렇게 아쿠아테라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모디스 센서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이렇게 GPM 강우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특이한 위성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너무 태양 사이라고 하면 그렇고, 달 바깥에 이거 라그랑주 포인트에서 지구를 계속 이렇게 관측하는 위성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아까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여기 비행체, 여기 블론 같은 이런 탑재체의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이게 시간의 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 축이 되겠고, 그리고 밴드 스펙트럼 축, 즉 다차원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획득하고 있던 관점에서 원격 탐사는 지구 관측의 빅데이터 소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의 센서는 이제 액티브 센서가 있고 이제 패시브 센서가 있는데요. 이제 액티브 센서는 쉽게 말하면 쏴나 레이더 같이 쏴서 돌아오는 시간이나 백스케이터링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표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고, 패시브 센서는 태양원 에너지를 받아서 방사되는 밝기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EOS, DIS는 약 25%가 약 액티브, 그리고 나머지 75%가 약 패시브 센서가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굉장히 고가이고 한번 이렇게 쏘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성에 여러 개의 기기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호주에 2019년에 큰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버즈빌이라는 어떤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관측된 어떤 홍수 상황을 보여주는 맵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센티널-1이라는 그 인공위성에서 도출이 됐고, 자, 여기서 피크와 홍수와 비홍수기를 좀 잘 캡처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크 상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홍수 상황이 발생했고, 조금 작은 피크에서 그 홍수 상황이 약간 덜한 게 관측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홍수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나타난 거, 이게 잘 캡처를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유량 데이터, 실측 유량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MCB라는 어떤 또 다른 인공위성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 피크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표 ECV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M, 강수 데이터, 이게 거의 실시간대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도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 데이터, 또 지표 ECV 중에 하나고요. 이거 스맵 위성에서 관측된 소일 모이처, 토양 수분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말에 이렇게 발사된 서피스 워터 오션 토포그래피 스워시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보여주는 지표수와 해수면의 레벨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각 지표 ECV와 해양 ECV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수자원 분야에서 이 원격 탐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검증, 그리고 개선, 활용,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 원격 탐사 데이터가 광범위한 지역을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 보시는 아마 경험이 있으신 연구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실측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성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나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데 무작정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사전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선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바로 쓰려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써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걸 고쳐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쳐 쓰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쳐 쓰는 연구를 끝나고 나서야 이걸 우리 실제 원래 목적했던 연구에 쓰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는 관점은 어떤 것이 있었냐고 하면, 여기서 정확도나 정밀도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간 해상도가 대부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스페이셜 디서그리게이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옵티컬, 그러니까 광학 영상을 보면 구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소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이 분야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데이터의 상부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장단점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상부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학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굉장히 좋지만 그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 소실이 높고, 그리고 수동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공간 해상도가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뭐 데이터를 합성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법칙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개선하는 것이 연구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의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봤던 곳인데, 이거 호주에서 한 댐 저수지에 네피언이라는 이제 캐치먼트가 있었고요. 그 지역에 총 유기탄소의 농도를 이제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랜드셋 데이터였고, 18년 동안 약 145GB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템포를 내주시는 관측 주기는 8일에 한 번씩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공간 해상도는 30m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아주 러프하게 했습니다. 러프하게 해서 위성 영상을 딱 열어서 그 지역에 맞는 쉐이프 파일을 그냥 러프하게 그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인공위성 리플렉턴스 반사율 데이터를 그냥 추출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추출을 해서 강우도 데이터도 인공위성 데이터였고, 그리고 베지테이션 LAI입니다. 식생 지표도 인공위성 데이터. 그리고 랜드셋에서 그래서 RGB 데이터와 함께 뭐 니어 림프헤드 근적외선 데이터까지 다 추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관측된 토탈 오가닉 카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링크를 그냥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시켜봤더니 이런 러프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OC에 대한 임피리컬 모델을 개발한 결과, 자,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4대강에서 녹조 농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 농도를 분석하는 예측하는 모형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디스에서 나오는 이렇게 LAI 식생 지수인데요. 이 식생 지수를 어떤 모형에 집어넣어서 인풋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이렇게 해서 토양 수분 모의가 이렇게 파란 선에서 굉장히 가소 추정됐던 토양 수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이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제 발사 기술을 가진 세계 7대 우주 산업 강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지구 관측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소위 아리랑이라고 하죠. 아리랑 위성 중에서 아리랑 위성 3A, 5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양 동교에도 이게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계속 관측을 하고 있고, 이게 광학 센서나 적외선 센서나 그리고 사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결과 뭐 지표 상태나 알베도 그리고 토양 수분 그리고 지표수 표면 같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위 천리안이라고 합니다. 천리안 데이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오컴셋 2A가 있고 2B가 있는데, 2A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어떤 위성 데이터에서 기상 관측을 목적으로 발사가 되었고, 2B는 해상이나 환경 관측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는 여기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이제 정보를,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품질 관리나 다 관련된 기술 문서들도 다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데이터를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이 천리안 데이터가 이렇게 풍부하게 다양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그 23개의 프라이머리 프로덕트 1차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세컨더리 프로덕트 29개 해서 총 52개의 프로덕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제 미래 연구를 위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차세대의 중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2호는 이제 트윈인데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발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3, 4, 5호가 발사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이 5호 수자원 관측 위성에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수자원 위성 관측이 발사가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ECV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지도 검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의 결과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 활용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큐브 위성입니다.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큐브 위성을 발사한 사례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저번 달이죠. 11월 달에 이 나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인공위성 회사가 있는데요. 이 나라 스페이스에서 옵저버 1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이제 그 신호탄을 이제 쐈는데, 이게 결국 이제 100개까지 이렇게 늘릴 거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이 어떤 점이 좋으냐고 하면, 이게 중대형 위성 같으면 거의 막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한 대의 가격이 10억 한답니다. 10억이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그런 위성, 큰 중대형 위성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CPU 대 GPU 이런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의 정보라면 그 정보를 위해서 과연 큰 위성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 의한 결과가 이제 큐브 위성일 텐데요. 쉽게 말하면 싼 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자주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위성도 당연히 우리 이 수자원 쪽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이게 물 공급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플랜트를 만들어서 이쪽에 물을 공급하면서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쭉 큐브 위성이 날면서 이때 이제 식생지수 같은 거를 관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식생지수라는 것은 이제 옵티컬은 항상 구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지점을 한 번 지나갈 때는 못 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큐브셋이 지나갈 때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완벽한 정보를 도출해내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위성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통찰이 좀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떤 데이터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ECV가 아까 보셨듯이 5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자원 관점에서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 방향하고 관계기관 협력도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고, 인공위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지점을 계속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 우리 서로 협력해 보지 않을래, 그런 식의 어떤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무엇보다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용자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고, 사용자를 통해서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을 되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개발하고요. 근데 당연히 아까 알고리즘 개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었고, 당연히 계속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써가지고 논문을 발간했는가,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서 그 활용도를 계속 추적 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된 이제 보고서나 어떤 출판물을 계속 공유를 해서 이게 이런 배경으로 이 데이터를 개발을 했고, 이런 기술적 배경이 있고, 언서테니티가 얼마다, 이런 걸 계속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사용자 관점에서 쭉 한번 훑고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뭐 국가 수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주요 데이터가 있고 특징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 포털에서는 문헌적 데이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도 역시 문헌적 성격의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API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있었고요. GIS 빅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데이터이지만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저수율만 이제 시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실시간, 비실시간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강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개선점은 이제 데이터가 좀 약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었고 무엇보다 좀 다국적 연구자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좀 어려웠고요. 중복 좀 제공되는 느낌, 포맷도 좀 다르고 이런 어떤 동일성 표준화의 관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상 관측 데이터 어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두 개가 이제 상호 보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 지역 범위, 비용 측면에서 이 두 개를 잘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이제 스냅이라는 인공위성 데이터의 지상 관측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5번, 6번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서로 검증하고 이게 비교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보안성을 잘 활용해서 이런 캠페인하고 동반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이제 개방은 많이 필요하다. 연구 촉진이나 데이터 보존이나 투명성이나 공공성 관점에서 데이터는 반드시 개방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내셔널 소일 모이처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개방이 됐고요. 하나의 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까지 확장이 됐는데 현재 논문 보고서는 558개 연구 결과물에 기여했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용 하나당 약 1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얼마적인 어떤 연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가의 하나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점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문학적 예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데이터는 예측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수 기후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 위성 데이터에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검증과 개선의 활용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 표준화, 품질 관리, 플랫폼 도구 개발, 논문 보고서 출판 등의 국내외 사용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